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아내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염려를 끼쳤다며 취임 후 처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타깃으로 순진한 면이 있는 김 여사를 악마화시켰다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건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신중치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은 이미 중단했다며 제2부속실장을 발령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아내를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며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을 놓고는 헌법에 반하는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강 훼손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이 거부해 닷새간 신상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전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이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이틀 전에도 정부를 상대로 한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확인 중입니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현직 대표와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확진자가 쏟아지던 시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개입 의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불편을 주고 염려를 끼쳤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뒤 이어진 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부터 이어진 주변 인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소통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도운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고 침소봉대되고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치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을 발령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번 달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해 부적절한 일을 한 게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선 이후 빡빡한 일정에 공천에 개입할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며 취임 뒤에는 연락도 완전히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통화한 건 선거 초기 도움을 준 데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그러나 당선 이후로는 문자 메시지가 와도 대답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몇 차례 연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명 씨와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며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할 이유도 없고 취임 뒤에는 절차상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뭐 또 잘 안 나오더라도 그거를 조작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당이 명 씨와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공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공천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선인 시절 장 차관 인사와 인수위 보고 등으로 바빠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고3 입시생 이상으로 바빴던 사람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명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산단은 대선 공약으로 비밀리에 진행될 수 없다며 모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모략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과 김 여사 모두 취임 뒤에는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했다며 후회와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조만간 개인 전화를 바꾸고 사적인 통화까지 공적 영역에서 사전 조율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명 씨와 같은 사인 간 의혹을 멈추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사실상 없지 않다는 속내를 내비치면서도 같이 일하다 보면 좋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존중만 해준다면 국회에 10번이라도 가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장덕수 기자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언론이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고 운을 뗐습니다.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들어 한 대표와의 불화설을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같이 일하다 보면 풀릴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정치 오래 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또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당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당정 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가 촉구해온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는 임기 초부터 말했듯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22대 국회 개원식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한 이유를 묻자 다소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년 국회에 갔을 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올해는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동행명령권까지 남발해 국회에 오지 말라는 의미로 느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에 오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도 망신 좀 줘야 되겠으니까 국민들 보는 앞에 와서 좀 무릎 꿇고 망신 좀 당해라. 이거는 정치를 살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를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정연설 때도 국회에 가려고 준비했다가 못 가게 됐다며 자신도 그렇지만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꼭 국회에 가고 싶다며 자신이 밉고 퇴진운동을 하더라도 국회에 도착해서 나갈 때까지만이라도 존중해준다면 10번이라도 갈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최근 국정 현안을 진솔하고 소탈하게 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걱정을 끼친 것이 본인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겸허히 사과했고 여러 논란과 의혹에 진솔한 태도로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친한동훈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YTN에 윤 대통령이 아직 심각성을 모르고 대충 넘어가려 하는 것 같다고 혹평했고 또 다른 인사는 국민이 얼마나 납득했는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담화와 회견에서는 새로운 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된 역사상 최악의 참담한 담화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이 공개됐는데도 공천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국정농단 의혹도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며 한마디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정치권 반응 이처럼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한 거는 취임 이후에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뭐 대선 후보 시절에는 있었지만요. 네, 그렇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권 그 후반기에 고쳐보드는데요. 이때까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는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서 4대 개혁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까지 큰 아젠다를 주도하면서 나름의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잡음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총선 때 그 민주당이 막강한 그 야당으로 새로 그 등장함으로써 사실 국정에 그 발목이 잡힌 상태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되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말씀에 좀 귀 기울이면서 총론적으로 사과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진솔하게 해명을 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하여튼 일단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오늘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국정 운영 동력을 좀 회복하고 지금 처해 있는 이 민생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주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만 대체로 평가는 아주 그 냉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민주당에서 내놓은 논평을 보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만을 택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이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의 그 오늘 논평의 제목을 보면 고개는 숙였지만 의혹에는 고개를 저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하여튼 애틋한 남편 코스프레를 했다.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잡담을 듣는 기분이었다. 이런 이제 냉혹한 냉정한 평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뭐 전체적인 그런 타인의 평가고 제가 평가를 한다면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좀 더 진솔하게 지금 그 제기된 것은 김건희 여사로 인한 많은 국정 개입 의혹. 이것을 사실 해명하는 것이
저는 오늘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혀 뭐 근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고 그 김건희 여사 문제의 해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검의 도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정치 공세라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그래서 전혀 지금 국민 민심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잘 대통령께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신 거를 총평한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나오는 것이 이제 10%대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저 어려우신데도 국회에 가서 기분 나쁘고 욕먹을까 봐 국회도 못 가는데 그래도 기자들 앞에 서서 하려고 하는 점수 1점을 더해서 20점 주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은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제가 점수를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예. 야당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정치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그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국민들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합하기 위해서 사과도 하고 진솔하게 해명도 했는데 그거 되고 무슨 20점 이야기하고 또 무조건 그냥 있는 그 온갖 그 악담을 퍼부으면서 저런 정도의 비난을 한다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그 전행이나 국정을 그 송두리째 끌고 민주당이 그 주도하려는 이런 상황이 지금 국가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또 나름의 해명을 하면 그래 이 정도 들었으니 이제 앞으로 좀 국정의 국정에서 좀 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태도로 나올 줄 알았는데 무조건 저 한마디 한마디 전부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또 갈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신한동훈계 조금 전에 저희가 기사로 전해드렸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뭐 심각성을 모르고 대충 넘어가려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께서 이제 5가지를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대국민 사과, 참모진의 전면 개편, 쇄신령 개각,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이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사과 요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당의 눈높이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도입을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야 된다고 봤었는데 뭐 그나마도 뭐 하나만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야당의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그런 어떤 국민의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 이마저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수용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 민심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지금 목도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의 회복이나 대통령 운명뿐만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당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다고 생각하는 미래 권력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겠죠.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5대 요구안에서 오늘 몇 개나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가요? 근데 한동훈 대표 요구가 뭐 그렇게 지금 몇 개 받아들여야 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제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언론이나 또는 그 우리 당의 원로들까지도 이런저런 요구가 많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부 다 놓고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해 가면서 그 바꿔야 될 것 또는 요구 조건을 들어서 그 국정을 좀 면모를 일신해야 될 것 이것을 이제 앞으로 찬찬히 진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몇 개를 뭐 수용을 했느냐 또는 수용을 하지 않으면 잘못이냐 이렇게 논의한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죠. 네. 대통령은 당연히 인적 쇄신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인사검증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사과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요구해서 지금 사과를 하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하지 않으면 사과를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는 국민들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문제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공개를 했는데,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 점을 무조건 지금부터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무슨 요구를 수용했느냐 아니냐라고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이 기자회견을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이 방송국에 오면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쭉 단락단락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은 우리 김최국께서 굉장히 뭐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개 토론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이 야당이 이렇게 냉혹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중에 지명을 받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 사과는 했지만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사과하는 것이 진짜 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면전에서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답변이 뭐 휴대폰을 교체하지 못해서 또 박절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사과는 하셨지만 어떤 것을 사과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이 어리둥절해 하실 것 같다. 이렇게 기자가 그 앞에 바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글쎄 뭐 서운하셔도 야당이 뭐 너무 냉혹하다. 그다음에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야당은 늘 뭐 그렇게 지적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국민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집권당의 최고위원으로서 한번 폭넓게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오늘 지금까지- 오늘 무제한 끝장 회견으로 예고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제와 내용이 좀 제한이 없이 이어졌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많았습니다. 주요 내용 먼저 듣고서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네, 특검이 반헌법적이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이 특검법은 사실은 진실을 가려내어서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벌하겠다는 그런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멋대로 임명을 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고 가겠다는 정치 공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도 언급한 것이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 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딴 것이 아니고 오로지 가장 약한 고리로 판단하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국정의 중심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점을 지금 가장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분도 이제 또 한동훈 대표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특별검사를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욱이 민주당은 어느 정도로 좀 국민들에게 그러면 공정한 특별검사에 맡겨서 수사를 해보자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마저도 특별검사를 자신들이 임명하겠다고 기존에 그 규정되어 있는 국회 규칙까지 멋대로 바꿔서 자신들이 임명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특별검사 사무소를 민주당 당사에 차리고 특별검사도 민주당에서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는 것이 지금 그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윤 대통령, 예, 말씀하시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그렇죠.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특별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를 하셨죠. 그런데 그 특별검사 제도에 관해서 반헌법적 정치 공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좋습니다. 우리 김 최고위원님 설명대로 그 자체를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것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라는 곳은 서로 대화와 타협의 장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곳인데 자, 특검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런 안으로 하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련된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당연히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 특별검사가 자신의 의혹을 조사합니까? 과거에 우리 특별검사 모두 다 그런 취지로 야당이 임명한 취지로 특별검사가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민주당 법안만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럼 국민의힘은 어떤 특별검사 제도를 안을 하고 싶은 건지 내서 서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접점을 찾아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서로 불만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떤 것 법안도 내지 않고 않으니까 민주당 안밖에 낼 수 없잖아요. 그것을 독소조항이고 반헌법적 정치 공세라고 하면 여당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정치 문서에 준하는 특별검사법을 내놓고 그에 대해서 안을 내라면 이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외에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만큼 나쁜 짓을 할 테니까 상대방은 그러면 당신은 그거보다 좀 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우리 중간에 타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특별검사법을 내놓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특별검사법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협상합시다 하면 협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거론해서는 안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특검에 반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시도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아닙니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그러면 상설특검법조차도 그것을 또 바꿔가지고 상설특검법까지도 자신들이 원하는 특검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회 규칙까지 멋대로 바꾸는 분들한테 무슨 대화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대화가 안 되니까 방법으로 상설특검법이라도 바꿔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상설특검법은 적어도 민주당의 소속 의원이던 박영선 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특검법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상설특검법으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라도 하는 정치 집단들이라면 그래도 아이고 그게 과연 필요합니까? 라고 대화라도 하죠. 그거 대화하기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 규칙을 바꿔서 상설특검법도 민주당 멋대로 임명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도는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이야기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당신들이 내놓은 거는 워낙 나쁜 거니까 우리는 좀 덜 나쁜 걸 내놓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 대화를 하자는 겁니까? 먼저 국회법, 국회 규칙 개정 시도부터 중단하시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거의 10분 중 한 7분 정도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금 상황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검법은 그냥 각 당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은 좀 강한 특검을 원하겠지요. 그리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관련됐을 개연성이 있으니 이름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그러면 민주당이 임명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원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원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서로 원하는 법안을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서로 좀 불만이 되더라도 좀 양보해서 그렇게 특검법을 그렇게 출범하는 것이지 아예 의견도 이야기 안 하고 민주당 건 틀렸으니까 우리는 거부 그리고 우리는 의견 안 낼래 이렇게 해놓고 의견 안 내는 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주장은요 진흙탕에 들어와서 막 뒹굴면서 이리 들어와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빨리 나오라고 거기 진흙탕에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이 특검법 유사일에 얘기는 이런 네, 법이 없는데 여기까지 그걸 가지고 방송에서 와서 얘기하지만 협상하자고 또 하면 안 나중에 되죠. 또 그래요. 만나서 아니 뭐 또 최고위원님 얘기를 설명은 제가 잘 압니다. 네, 네, 이어가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오늘 아까 한동훈 대표 요구안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사과를 제대로 하라고 했다. 임기 반환점이라고 해서 괜히 국정 성과만 얘기하지 말고 사과를 많이 하라고 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조언을 굉장히 잘 따랐다고 보십니까?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우리 당에 또 조언을 하는 분, 건의하는 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고 또는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가 무슨 국정에 개입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질문을 그런 내용으로 질문 내용이 있었고 또 나가서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공격하는 야당 측의 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 같은 식구인 그 대통령 영부인이 선거 때도 도와줄 수밖에 없고 국정을 수행하는데도 잘하도록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국정 개입이냐 그렇게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고 또 더 나가서 혹시 대통령 스스로가 너무 독단적인 사고에 빠져서 있을까봐 옆에서 조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부인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공개한 거지 그것을 다른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어쨌든 조언은 지극히 그 객관적으로 잘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까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충분한 해명이 됐다고 분석하시는지요? 아니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죠. 대통령님 말씀을 보면 그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말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다 그러면 사실인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이 명태균 씨가 지금 어떤 자료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한 녹취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라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오늘 날짜로 기자회견을 잡으시면서 이 명태균 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완전히 부인을 했는데 뒤에 녹취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까지도 대통령께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아주 짙어 보이는 육성 녹음이 직접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이런 것들을 거의 부인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 되고 오늘은 그 육성 녹음이 어떤 의미였다라는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야 되는데 그 자체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그 어떤 의혹에 더 목말라하는 해소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만을 안겨준 분노를 더 크게 한 그런 기자회견인데 날짜를 왜 오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예,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명태균 씨와 대화라든가 또는 통화가 지금까지 그 육성이 공개되는 바람에 그것이 크게 부각이 되었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런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자꾸 공천 개입 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것이 순조로운 일이었고 순리대로 갔다고 이 당시 당대표이던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공천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 또 부위원장이던 한기호 의원 모두 다가 공관위에서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져왔길래 내 의견을 이야기했다는 취지잖아요. 그때 내용이. 그리고 명태균 씨가 무슨 야당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듯이 명태균 씨가 대선에서 기여했기 때문에 공천을
그 김영선 의원을 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주장하지만 내용에는 김영선 의원이 경선 때부터 도와줬으니까 나는 내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명은 진솔하게 아니 저 그때 당시에 연락이 왔길래 내가 매정하게 잘랐던 데 대해서 좀 또 그 나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친절하게 대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지. 그럼 거기 대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해명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서요. 이제 내일부터 전부 공개를 하십시오. 그러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이 관여한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모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해명은 대통령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관계에서는 지극히 저 정도 수준으로 가장 상세하게 해명하는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신데 검사의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육성 녹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이상으로 궁금하고요. 그러면 기왕에 네.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요. 공천 과정에 대통령 당선인이 의견을 좀 전달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검사 이야기를 하니까 법적인 측면으로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이상 법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나무랄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수많은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그 무슨 검사 출신 이야기까지 해가니까 제가 좀 약간 당혹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리적으로 이제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나 또 대통령실에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정치적, 법리적, 상식적으로까지 문제될 게 없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뭐 냉정하게 법률가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법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여쭌 것이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통령 당선인 신분도 당선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내각을 조각할 수 있는 권한도 행사하고 계시고 경호를 받아요. 그런 어떤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그런 분이 당에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저런 의혹을 사는 육성이 나왔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리적,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국민께 해명하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이고 오늘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핸드폰 번호. 네.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도 보셨어요? 거기에 기자회견 중에 대통령님께 그 면전에서 바로 기자가 저 부산 지역 언론으로 기억하는데 기자가 물으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쓰던 휴대폰을 선거에 쓰던 휴대폰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전화 올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박절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도 교체하지 못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맺고 딱 끊지 못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대통령이 되시는 순간, 당선자가 되시는 순간 이거 엄청난 지위에 올라가시는 건데 사적인 휴대폰은 당장 정지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대통령은 소위 이제 대통령실에 우리 뭐 김재원 최고위원 저랑 청와대에 있어 보셨지만 정무수석도 비화폰을 쓰시는지 모르지만 소위 33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과 대통령은 서로 이게 도청이 안 되는 비화폰을 이제 쓰는 정도로 보안이 되어 있고 일반 청와대의 대통령실의 직원들도 전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보안이 작동되는 여러 가지 앱을 깔아서 쓰는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사인이던 시절에 쓰셨던 핸드폰을 계속 썼다는 것. 그리고 한간에는 지금 그 전화로 계속 전화를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드러나 있고 도대체 녹음이 몇만 개가 있을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지금 여의도에 뭐 이 정말 불안한 요소로 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휴대폰을 미교체한 것이 그렇게 박절하지 못해서 교체하지 못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 이 자체가 공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한 고백입니다. 예, 반론 듣고 넘어가겠네요. 아니 근데 뭐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썼다고 해서 지금 벌어진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이 그 당선인 시절에 도와준 사람의 전화를
잘 응대하는 바람에 벌어진 문제라는 취지겠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 경선 과정에 경선 룰을 자꾸 거론하길래 이제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나서 좀 좋게 답변을 해줬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공천에 개입했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난을 하니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더 나가서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마치 공천에 개입한 듯이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박세현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전달을 해서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데도 불구하고 공천 개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 대통령은 해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러나 어찌됐든 대통령 육성이 직접 공개가 되고 나니 국민들이 사실 좀 놀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무슨 모든 걸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비판이라는 거죠. 예.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순진한 면이 있는데 많이들 침소봉대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악마화시킨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대통령이 잠든 사이에 대통령 휴대전화로 영부인이 문자를 보내는 게 정상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극도의 보안과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무엇인가 좀 민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설사 민감하지 않은 대통령 부부의 일상적인 생활이 나간다 하더라도 밖에서 이야기거리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이고요. 대통령의 설명대로 아내가 정말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자기를 도와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박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마인드가 부족한 그런 상태로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오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왜 저 남편의 그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하냐라고 그런 부분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아주 지극히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지금 이런 문제가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비판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 뭐냐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문자가 오니 그것을 대통령 당선인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부인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줬다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 답변을 하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답변이 워낙에 많으니까 새벽까지 답변을 해줬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또 무슨 험담을 할 게 없으면 그런 것까지 험담을 하고 계시니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악마화라는 표현을 사실 했었는데 사실 민주당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모략과 공격을 했습니까? 그리고 또 외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실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부친과의 인연까지 거론해가면서 목사라는 분이 수십 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들고 가서 가방을 전달하고 그것을 찍어서 그때 공개하지도 않고 총선 무렵에 가서 가장 국민들의 반응이 민감할 때 공개를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특검까지 요구하면서 공격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수없는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 건 사실이죠. 정치가 이렇게 흉포화하고 대통령이나 또는 정치적 반대자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예는 저는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과연 이런 정치가 있을까 싶을 정도거든요. 아마 대통령은 그런 입장을 좀 약간 안타까운 소회를 이야기한 걸로 보입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럴게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섭섭하셔서 늘 민주당의 정치 공세 때문에 흉포화
이래서 지금 굉장히 좀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어려워지신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민주당이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해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잠깐 제가 말씀드릴 차례예요. 물고 뜯는 데는 유능하죠. 아니 제가 말씀드릴 차례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을 만큼 민주당이 유능하지 않고요. 또 그것은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것인데 국민께서 그럼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속고 계시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으니 집권당이 되셨으면 최고위원님이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민주당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나를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견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아직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사실상 인정했어요. 갈등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여당 대표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사실상 공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보수가 분열해서 또 8년 전에 있었던 그런 험난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점을 인정하면서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야당이 또 거짓말한다고 또 비난하겠죠. 그러나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일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여져요. 사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에서 또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아무리 나서도 어떤 후보가 어떤 후보라고 하더라도 그 후보에게 기회의 문이 저는 열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은 지금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존령을 우리 회의실에 걸고 있거든요. 그러나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령을 걸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보수 진영의 상징 자산으로 삼아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 후에 또 무슨 근거와 정당성으로 우리가 다시 재집권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서로 도와가면서 그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또 지금 좀 멀어진 관계도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를 인정하셨다는 질문이신데 그것은 아마 앙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신 걸로 보이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좀 큰 포용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런 탓이 언론 탓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또 시정연설에 개원식에 불참하고 시정연설에 오지 않은 것이 야당의 예의가 없음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탓하지 마시고 앞에 제일 먼저 사과문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라고 이런 때는 대통령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안고 가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뜨거운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Together we can truly make America great again for all Americans.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돌아오게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해서 집권 2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집권 2기의 요직은 철저하게 충성파 인사들을 중심으로 채울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플로리다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 거점이 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이곳에서 참모들과
집권 1기 때 미완에 그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집권위기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1기 때 공화당 인맥을 활용했다가 내홍에 시달렸던 만큼 집권 2기엔 충성파 위주로 채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 후보로는 릭 그레넬 전 독일 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빌 해거티,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거론됩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육군장교 출신 탐 코튼 상원의원, 이라크 파병 경력의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억만장자인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는 재무장관 가능성이,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주미대사가 마로라고로 향하는 등 세계 각국 외교 사절들이 트럼프 집권 2기와의 정책 조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의 당선에 환호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의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Go to the supermarket. I hope we can see the difference in this video. Okay, what do you expect from him? I expect the economic best. 트럼프가 극단적인 외교 정책을 실행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I just expect him to do a lot of things that's going to isolate America and then divide Americans at the same time. 플로리다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미국 경제가 번영하고 미국 사회의 분열상이 어서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거지인 마로라고 리조트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대선에서의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선거 패배를 수용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면서 트럼프를 겨냥한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을 위한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대선 하루 만에 자신의 모교인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 연단에 선 해리스 부통령. 밝은 미소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넨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That principle, as much as any other, distinguishes democracy from monarchy or tyranny. 대선 결과에 승복하면서도 4년 전 패배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이상을 위한 싸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권 재도전의 여지도 남겼습니다. I will never give up the fight for a future where Americans can pursue their dreams, ambitions, and aspirations. Where the women of America have the freedom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body and not have their government telling them what to do. 승복 연설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 축하 전화를 했다고 밝힌 해리스 부통령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도울 것이라 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초접전이었던 여론조사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 결과가 나오자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We came from Kansas, my sister and I, to celebrate Harris winning, and then it was a wipeout. So I'm devastated, but I'm disappointed that so many people in our country would vote for him. Unbelievable to me. He's taken a bullet, 2 assassination attempts. And he's still here fighting for us. Yeah. He truly loves America. He loves the people. He cares about us. Someone who can control our country and have a little bit more leverage. Someone who loves our country, believes in our country, one nation under God. 개표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주별 선거인단 투표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인증을 거쳐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리게 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승복 연설로 가장 치열했던 미 대선 승부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선 기간 심화했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미국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동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방어 무기부터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는 아침 7시 59분부터 12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당선 축하와 한국 국민에 대한 안부 등 덕담을 주고받은 뒤 조만간 이른 시일 안에 날짜와 장소를 정해 회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구체적인 의제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최근 북한 동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견고해진 한미일 협력 관계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기여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한미 간 좋은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언급해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딴 쓰레기 풍선과 미사일 도발, 북한군이 파병된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정보 상황이 공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은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무기 지원도 선택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건 좀 상황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해온 트럼프의 당선으로 우리 측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우리 안보 관점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 한국 경제의 앞날은 그야말로 안개 속인데요. 정부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미국 진출 기업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산업계도 긴장한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굳건한 동맹, 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를 강조해온 정부.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달라질 통상 환경에 대한 우려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 하여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내내 강조한 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대중국 견제 강화입니다. 무엇보다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의 후퇴 그리고 관세 장벽이 현실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보조금 약속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지만 글로벌 우위인 한국 반도체를 향해 쉽게 공세에 나서진 않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미국에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관세 30%면 30% 이상 높일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에는. 그러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그 30% 이상 더 주고 사야 돼요. 그럼 누가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비상이 걸린 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자체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량 둔화가 정말 가시화되면 이것은 이제 우리 기업한테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지원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 여기에 동맹국에 대해서도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공약의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법인세 감세 효과는 물론 중국 정부의 우회 수출 차단으로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는 나왔지만 아직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기 행정부에 미국 경제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새롭게 닥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양국 산업협력의 새로운 기회가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두 개의 전쟁과 미중 분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낮에 높게 쌀쌀하게 느껴졌는데요. 오늘 밤사이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퇴근길 공기가 제법 차갑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4도로 오늘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돌며 춥겠습니다. 반면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내일 낮에는 서울 기온이 17도, 대전 18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지며 반짝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밤사이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내일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지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김건희 여사가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개입 의혹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국민 담화 시작부터 머리를 숙였습니다. 민생을 위해 시작한 일이 불편을 주고 염려를 끼쳤다며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뒤 이어진 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묻자 김건희 여사가 선거 때부터 이어진 주변 인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신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과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소통의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도운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없고 침소봉대되고 악마화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치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업무도 사법 업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건 인권 유린이 되고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2부속실장을 발령한 사실을 공개하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이번 달 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담화는 크게 줄이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2시간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장시간 회견에 윤 대통령은 목이 아프다고 말을 하거나 김건희 여사와의 일화를 소개하는 등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통령실 내부와 외부의 평가가 엇갈립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앉은 자리에서 15분 남짓 담화를 마친 뒤 취재진 26명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끝장 회견을 예고했던 만큼 취임 뒤 4번째인 이번 기자회견은 2시간을 넘겨 진행됐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아프다 이제. 낮은 지지율 속에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기자회견이지만 일문일답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서 예고한 대로 추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방금 질문에 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의 일화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등 솔직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하여튼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쇄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문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밝혔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원래 솔직하고 직설적인 캐릭터라며 기자회견도 진솔하게 진행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하기에는 정제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회견이 열릴 때쯤 발표된 MBS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19%로 4차례 연속 취임 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뭐 또 어떻게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국민들의 어떤 이 마음을 또 불편을 좀 최소화하고 잘 좀 살펴가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전과 다른 내용과 형식의 기자회견이 국정 동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은 여론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내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 출석하는 겁니다. 검찰이 명 씨 소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우선 확인할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대가성 공천 의혹입니다. 명 씨가 재작년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무상 여론조사를 했고 여기에 든 비용 3억 7천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당선됐습니다. 이후 명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폭로한 내용으로 공천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명 씨 변호인 측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후보인 윤 대통령이나 선거 캠프에 명 씨가 보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 씨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은 돈 6천만 원 외에 거론되는 모든 금전 거래는 명 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원 제2국가선단 지정에 명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명 씨는 창원시의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명 씨는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자신의 SNS 계정에 경솔한 언행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사죄한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검사만 11명으로 늘려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보강한 상황. 여러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군무원 살해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현역 군 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피의자가 거부해 최소 닷새간 공개가 유예됐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현역 영관급 군 장교 피의자 38살 양모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사진을 즉시 공개하지는 못했습니다. 양 씨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중대범죄심사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0년 이후 현역 군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 씨는 경찰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정 이동이나 범행 현장 검증 과정에선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경찰은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 범죄 분석관을 참여시키고 양 씨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길 예정.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만큼 추후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지환입니다. 불가리스 음료가 코로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남양유업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확진자가 쏟아져 전 국민이 코로나19를 우려하던 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4월 한 학술 토론회에서 남양유업은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불가리스 발효유를 바이러스에 주입해보니 바이러스가 무려 78% 줄었다는 겁니다. 이후 판매량이 급증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라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광고, 불매운동 등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당시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고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식약처 고발로 결국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심포지엄 이건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어떤 제품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남양유업 전 대표 등은 그저 학술 토론회를 연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수 언론사를 통해 의도대로 기사가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거라고 본 겁니다. 또 언론사를 이용해 효과가 보도되게 했는데도 오히려 언론사가 검증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모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우려가 크던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후 경영권 분쟁을 거쳐 전현 경영진 간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강남역 일대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아침 경찰서를 나온 A씨는 면허 없이 왜 운전대를 잡았는지 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낮 1시 40분쯤 서울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체포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위험하게 차를 몰던 운전자가 출근길 교통경찰에게 적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6시, 승용차 한 대가 차선 2개를 넘나들며 비틀비틀 도로를 달립니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을 듯 위태로운 모습에 뒷차 운전자가 112에 신고합니다. 여기 음주운전 차량이 있어서 전화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따라 들어가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방금 전에 전화했던 경찰관인데요. 이분 술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저 경찰관이에요. 기다리세요. 20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수원시 일대 2.5km를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0% 음주다. 아니면 마약 뭐라도 걸리겠다. 의심이 들어서 추격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새빨간 불길이 건물 1층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침 7시 10분쯤 서울 화곡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건물 4층 고시원에 있던 20여 명 등 모두 31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예고글이 등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2월 예정 행사를 안내하는 트위터 게시물에 사제 총기와 흉기 난동을 언급하는 댓글이 달려 추적하고 있는데 지난 1일과 3일에도 킨텍스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와 관람객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술을 마신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3세 김동완 사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빙그레 3세인 김동완 사장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 사장이 쓴 반성문과 배우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참고했고 김 사장이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데다 폭행 피해를 당한 경찰관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뒤 김동완 사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폭행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동완 사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를 하면서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고공행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몰고 온 환율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상수지와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1,40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경각심도 높아졌습니다. 새 정부, 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까지 5개월 연속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행여나 멈추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와 소비자 물가를 흔드는 요인이 됩니다.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는 원유나 이런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수입 쪽에서 좀 그 수입이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나 무역수지 이런 게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에선 강달러와 고환율이 당분간 불가피하리라 전망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꽤 많이 반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지기보다는 1,300원 후반대, 노즐 1,400원대 초반대에서 다소 이제 연말까지 좀 진정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며 보합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소식에 조선주와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 시추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석유공사로부터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시추 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전달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에는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첫 시추 지점 후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달 말에 열리는 3차 개발 전략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우리 돈 5천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합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자신이 보유한 주식 1,500만 주를 매도하고 이와 별도로 200만 주를 자선 기부 목적으로 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첫 매각입니다. 가을 단풍철을 맞아서 장거리 여행 많이 떠나시죠. 가을 행락철인 10월과 11월에는 다른 때보다 교통사고가 평균 11% 더 발생하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산으로 들러 가을 풍경을 즐기려 하려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갓길 경차 사고입니다. 지난 5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산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갓길에서 고장으로 정비를 받느라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네, 지금 사고 모습 나오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2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7%를 차지했습니다. 치사율은 일반 사고보다도 6.5배나 높습니다. 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슬금슬금 뒤로 움직이는데요. 갓길에서 2차로로 들어온 순간에 뒤따르던 화물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10일 광주 대구 고속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이미 지나친 출구에 들어가려고 후진을 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붙어서 운전자가 갇혀버린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다행히도 주변을 지나던 버스 승객들이 급히 내려서 운전자를 구해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 절대 금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졸음운전도 위험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에 1초라도 졸면 100m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데요.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71%가 졸음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이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는 한 해 평균 6천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특히 11월에 집중됐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을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이리저리 부딪히고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화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두 운전자가 졸다가 낸 어이없는 사고들입니다. 이런 졸음운전은 대응도 어려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해 평균 6천여 건인데 지난해는 7,300건에 육박했습니다. 2021년보다 35%,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보다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졸음 사고는 11월에 집중됐습니다. 축제도 많고 교통량도 증가하고 11월 달부터 자동차 히터를 켜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CO2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졸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구소는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인 DMS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MS는 운전자가 눈을 3초 이상 감을 경우 경보음을 울려 잠을 깨우는 장치로 우리나라는 고급 차량에만 옵션으로 보급돼 있습니다. 이 장치로 사고 사망률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유럽처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면 졸음이 유발되는 만큼 주기적으로 환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국 각급 법원 누리집에 대한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며칠 전 국방부와 합참에 이어서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은 국정원,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한때 대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누리집이 먹통이 됐습니다.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만 뜨거나 로딩 상태로 긴 시간 머물면서 누리집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1시간가량 이어졌던 접속 지연 사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 시도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의로 접속량을 폭주시켜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의심 공격이 감지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북한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해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지연 사태는 사건 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원 누리집에 한정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인터넷이 차단된 법원 내부망은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재판 업무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엔 국방부와 합참,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누리집 등이 디도스 공격을 받고 접속이 중단됐는데 정부는 칠러 성향 해킹 그룹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여러 공공기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하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환입니다. 유령 사무실에 주소를 만들어 부당하게 세금을 공제받는가 하면 실제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탈세하는 병의원과 학원, 택시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관련 세금 1,70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직권으로 폐업 조치한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 사무실입니다. 청년 유튜버 A씨는 3년 전부터 400평대의 사무실에 1,400개의 유튜버와 통신 판매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해보니 실제 사업장은 서울이고 이곳은 가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주소 세탁으로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공유 오피스에서 사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국세청은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사업자 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 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병의원과 학원, 택시업체가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은 뒤 실제로 연구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호프집이 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구소를 인정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계속 커져 지난해 5만 5천 개 기업이 4조 6천억의 세금을 공제받았습니다. 또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과 인정, 연구 노트 작성을 의뢰해 연구 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부당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에 대한 사후관리로 추징된 세금은 지난해 1,749억 원.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에 엄정 대응해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 문다혜 씨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오라고 한 검찰의 대면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했습니다. 다혜 씨의 관련 대면 조사 거부는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다만 다혜 씨 측은 이번에는 대면 참고인 조사를 대체할 다른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샤넬 본사가 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한 재킷이 같은 제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가 이미 제출한 한글 재킷과 김 여사 착용 당시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순방 이후에 샤넬 재킷을 반환한 시점과 재킷 기증이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대학생이나 무직자에게 허위 직장 서류를 만들어주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해준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점을 노린 건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인천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30대 A씨가 대출 불법 중개 조직을 운영한 곳입니다. 인터넷 카페나 SNS에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광고를 띄우고 대학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처럼 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이 일단 학생이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대출이 월세랑 보증금 하는데 어떻게 썼습니다. 그러고는 대출 희망자가 카페나 PC방 등에서 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직업이 있는 사람으로 위장시키고 이렇게 빌린 돈의 3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린 겁니다. 희망자 인근의 사업장을 임의로 기재하고 대표자 연락처를 조직원의 연락처로 기재한 후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면 마치 자기가 사업주인 양 A씨 조직을 통해 피해자 600여 명이 빌린 돈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30억 원. 경찰은 이런 수법 등을 이용한 불법 사금융을 수사해 4개 조직에서 90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고가의 주택에서 생활하고 명품과 귀금속을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수료를 떼인 피해자 역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은행을 고의로 속인 사실이 드러나 고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제2금융권의 부실한 대출 심사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시상입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지난 4일 전투를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교전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첫 교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력을 독립부대로 편성하는 대신 자국부대로 통합을 시도할 거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현지 시간 5일 내놓은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 보고서에서 첫 교전 정황을 토대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편제와 지휘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교전에 참여한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 내 소수민족 부대원으로 위장해 있어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러시아군이 별도의 북한 부대를 유지하는 대신 러시아 부대 구조에 북한의 전투력을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습니다. 오늘이 절기 입동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늘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날이 꽤 추웠는데요. 다행히 반짝 찾아온 입동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들겠습니다. 네,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4도, 철원 영하 1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며 춥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밤사이 제주도에만 약하게 비가 지날 뿐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이후로도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일시적으로 기온도 떨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제철인 잣을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서 중성지방이 쌓인 혈관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뇌세포를 활성화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열량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만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산패가 쉽기 때문에 껍질을 깐 뒤 냉장 보관을 해야 조금 더 오랫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퀘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